바다는 카라의 첫 번째 언어였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핥는 소리, 어선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떠나는 엔진음,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팔딱거리는 은빛 몸짓, 루손 섬 북쪽 끝자락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카라는 이 모든 소리와 냄새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작은 방카보트 한 척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렸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카라는 장녀로서 4명의 동생들을 돌봤다. 20살이 넘어서도 카라는 집을 떠날 수 없었다. 동생들의 학비와 할머니의 약값, 늘 부족한 쌀값까지. 가난은 카라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카라야, 이 사진 좀 봐. 어머니가 결혼중개업소에서 받아온 남자 사진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이야. 농장을 한다는데 사진 속 남자는 40살 안팎으로 보였다. 박준호. 이름도 생소했고 얼굴도 딱히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서 전해준 정보는 매력적이었다. 경상북도 청송에서 대형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다. 한국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들었어.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다. 너만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 살 수 있잖아. 카라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바다를 떠나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다. 파도 소리 대신 바람 소리를, 비릿한 바다, 내음 대신 흙냄새를 맡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화상 통화로 만난 준호는 어색하지만 친절해 보였다. 한국어와 영어, 타갈로그어가 뒤섞인 서투른 대화 속에서도 그의 진심은 전해졌다. 그는 농장 일이 바쁘다고 했고 카라에게 한국에 와서 함께 살자고 했다. 내가 한국어 가르쳐 줄게요. 우리 과수원도 보여주고 싶어요. 결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서류들이 오가고 비자가 나왔다. 카라는 짧은 치마 하나와 블라우스 몇 벌, 그리고 어머니가 건네준 묵주를 가방에 넣었다. 바다를 등지고 떠나는 날, 동생들이 부둣가까지 배웅을 나왔다. 누나, 꼭 편지해요. 한국 사과 보내주세요. 우리 잊지 마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생각보다 산이 많았다. 인천공항에서 청송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대신 첩첩 산중이 이어졌고 논밭 사이로 굽이치는 강물이 흘렀다. 준호는 운전하며 한국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줬지만 카라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산, 나무, 집 같은 단어뿐이었다. 청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과수원은 정말 컸다. 산비탈을 따라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좁은 농로가 이어져 있었다. 집은 과수원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법 큰 2층 한옥 구조였다. 아버지, 카라 왔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나이 든 남자가 나왔다. 박석배, 준호의 아버지였다. 60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인자한 인상이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다. 어서 와라. 석배는 카라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고생했겠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카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한국말 잘하네. 준호가 가르쳐 줬나? 배고플 텐데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 저녁 식사는 따뜻했다. 석배는 카라를 위해 매운 음식 대신 순한 미역국과 불고기를 준비해뒀다. 그는 카라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고 한국의 농사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우리 과수원이 이 지역에서 제일 크지는 않지만 품질은 최고야. 석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카라도 농사일 배우면 금세 적응할 거야. 부지런하게 생겼어. 네, 열심히 할게요. 카라는 서투른 한국어로 대답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준호는 카라를 데리고 안동, 경주 등 여러 곳을 구경시켜줬다.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해줬고 매주 토요일에는 함께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봤다. 카라는 한국어 공부책을 사서 열심히 외웠고 준호는 인내심을 갖고 발음을 교정해줬다. 과수원 일도 배웠다. 석배는 카라에게 사과나무 관리법을 차근차근 가르쳤다. 가지치기 하는 법, 병충해를 찾아내는 법, 적과하는 시기 등. 카라는 빨리 배웠고 석배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했다. 역시 농사꾼 딸이야. 손재주가 좋아. 석배는 카라가 능숙하게 봉투를 씌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런 며느리 어디서 또 구해. 준호 녀석이 복이 있어. 카라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다. 근처 교회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다.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달 송금도 할 수 있게 됐다. 어머니는 전화로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라며 기뻐했다. 하지만 가을 수확철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쁜 농사일이 끝나자 준호는 농기계, 판매나 다른 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됐다. 대출금과 보증 문제로 아버지에게 얽매여 있던 준호는 늘 돈벌이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다. 며칠 부산 쪽에 다녀올게. 농기계 판매 계약 건이 있어서 준호가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다. 아버지 모시면서 집 잘 지켜줘. 그렇게 카라와 석배만 집에 남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석배는 여전히 친절했고 카라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석배의 시선이었다. 예전에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종류의 시선이 느껴졌다. 카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카라가 돌아보면 급히 시선을 돌렸다. 카라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또 출장을 간 사이에 석배가 말했다. 카라야, 사과 창고 정리 좀 도와줄래? 내년 농사 준비를 해야 해서. 사과 창고는 과수원 깊숙한 곳에 있는 큰 창고였다. 수확한 사과를 저장하고 선별하는 곳이었다. 카라는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갔다. 창고 안은 어둡고 서늘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빈 사과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석배는 카라에게 상자들을 정리하라고 시켰다. 카라가 몸을 구부려 상자를 옮기고 있을 때 석배가 뒤에서 다가왔다. 고생한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낮고 더 끈적했다. 카라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석배의 손이 카라의 어깨에 올라왔다. 아버님. 카라가 놀라서 돌아보자 석배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인자했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카라야, 넌 정말 예쁘구나. 카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등 뒤에는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석배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준호가 복이 많아. 이런 예쁜 아내를 얻다니. 카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이건 장인과 며느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다. 아버님, 저 집에 가볼게요. 카라가 창고 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석배가 팔을 뻗어막았다. 뭘 그렇게 서둘러. 우리 좀 더 얘기하자. 그 순간 카라는 깨달았다. 바다에서 산으로 왔지만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파도는 때로 무섭지만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산 속에서 마주한 위험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밖에서 바람이 사과나무 사이를 흔들고 지나갔다. 창고 안에 형광등이 깜빡였다. 카라는 처음으로 고향의 바다가 그리워졌다. 파도 소리가, 짠내음이,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던 그 시간들이. 창고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사흘 동안 카라는 준호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그에게 말해야 했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국어로 그런 일을 설명하기엔 아직 어휘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믿어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 준호가 부산에서 돌아온 날 저녁 카라는 용기를 냈다. 석배가 교회 모임에 간 사이 둘만 있을 때였다. 여보, 얘기할 게 있어요. 준호는 TV를 보다가 카라를 돌아봤다. 뭔데? 아버님이. 카라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버님이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뭐가? 카라는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석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것, 이상한 말을 한 것, 그때 느꼈던 두려움.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게 전부야? 준호는 시큰둥한 표情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카라는 답답했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무서웠어요. 카라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준호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한국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오해하는 거야. 카라는 할 말을 잃었다. 오해, 그때 느꼈던 공포가 오해였다는 말인가? 그날 밤부터 준호는 또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다. 농기계 일뿐만 아니라 지인들과의 술자리, 농협일까지 핑계는 많았다. 카라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준호는 아버지에게 진 빚과 도증 때문에 여러 부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에게는 아내의 걱정보다 당장의 생계가 더 급했다. 석배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준호가 없을 때면 카라를 창고로 부르거나 집안일을 시키며 은근히 몸을 스쳤다. 카라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뒤에서 고생한다며 어깨에 손을 올렸고 밥을 차리고 있으면 뒤에서 지켜보며 예쁜 며느리를 덧내라고 중얼거렸다. 가장 끔찍했던 건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준호가 대구에 가서 이틀간 있다고 한 날이었다. 카라는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석배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카라야, 내 방 좀 치워줄래? 카라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석배의 방은 2층 끝에 있었다. 카라가 이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석배가 문을 닫고 뒤에서 다가왔다. 카라야. 그의 목소리에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카라가 돌아보려는 순간 석배가 뒤에서 카라를 껴안았다. 아버님, 뭐 하세요? 카라는 몸을 빼려 했지만 석배의 힘이 더 셌다. 그는 카라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조용히 해. 준호한테 말하면 너만 손해야. 누가 믿겠어? 카라는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빠져나왔다. 그 과정에서 석배의 손톱에 팔이 긁혔다. 카라는 황급히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카라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몇 번 났지만 다행히 석배는 들어오지 않았다.
카라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고향의 바다가 그리웠다.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준호가 돌아온 다음 날 카라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절실하게. 여보, 정말 심각해요. 아버님이 저를 만져요. 껴안으려고 해요. 준호는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술 드시면 원래 그래. 나한테도 어렸을 때 그랬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참아. 아버지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져. 참으라고요? 카라는 믿을 수 없었다. 저는 아버님 딸이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알아.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너도 아버지 술 드실 때는 방에 있고 웬만하면 혼자 있지 마. 카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준호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여보가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카라가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카라야, 내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우리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이해 좀 해봐. 그날부터 카라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준호는 방관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범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를 보호하는 대신 참으라고 했다.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위해 아내의 안전을 담보로 내놓은 것이었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석배는 카라의 신분증과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가져갔다. 카라 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한국 은행 업무를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그가 관리한다고 했다. 카라는 사실상 감금 상태가 됐다. 어느 날 저녁 석배가 말했다. 카라야, 내일 준호가 며칠 서울 다녀온다더라. 그동안 우리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의 눈빛에 어두운 의도가 번뜩였다. 카라는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떠나기 전에 카라는 아픈 척을 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약국에서 약 좀 사다 주세요. 뭐가 아픈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이 아직 힘들어서. 준호는 약국에서 두통약과 함께 작은 휴대용 라디오를 사왔다.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기분 전환해. 하지만 카라가 원한 건 라디오가 아니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보이스 레코더였다. 요즘 휴대용 라디오에는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카라는 알고 있었다. 준호가 서울로 떠난 후 카라는 그 작은 기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석배의 말, 위협, 그리고 자신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과 창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다. 한때 한국 생활의 희망을 상징했던 그곳이 이제는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카라는 더 이상 그곳에서 혼자 울지 않았다. 작은 녹음기가 모든 걸 들어주고 있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카라는 용기를 얻었다. 이제 누구도 이것을 오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었다. 녹음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카라는 작은 레코더를 속옷 안쪽에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다녔다. 석배가 불어날 때마다, 그가 위협적인 말을 할 때마다, 카라가 울부짖을 때마다 모든 소리가 기록됐다. 카라야, 창고에서 사과 상자 좀 정리해줘. 석배의 목소리, 카라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추잡한 말들. 준호는 며칠 더 안 들어와.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자. 아버님, 그만해 주세요. 제발, 제발이라고. 하하, 내가 뭘 제발한다는 거야. 여기서 넌 아무것도 아냐. 내 말 안 들으면 바로 필리핀으로 쫓아낼 거야. 레코더는 카라의 흐느낌과 석배의 위협,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매번 카라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상처는 늘어갔다. 팔목에 손톱 자국, 어깨에 멍,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증거가 쌓일수록 카라는 이것이 단순히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것은 범죄였다. 명백한 성폭력이었다. 어느 날 오후 카라는 마을 슈퍼에 심부름을 갔다가 한순자 할머니를 만났다. 한순자는 근처에서 작은 포도밭을 가꾸는 70대 초반의 할머니였다. 교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카라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분이었다. 카라 아가씨, 안녕하세요. 한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혹시 아픈 데라도. 한순자의 시선이 카라의 팔목에 멈췄다. 긴 소매로 가렸지만 소매 끝으로 보이는 멍, 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카라는 급히 소매를 내렸다. 하지만 한순자는 여러 사람을 겪어본 노인이었다. 카라의 표정과 몸짓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읽었다. 아가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집은 포도밭 너머 빨간 지붕집이에요. 한순자의 따뜻한 말에 카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그 주 일요일 교회에서 한순자가 다시 카라에게 다가왔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그녀는 카라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카라 아가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카라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가 한순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결국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카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석배의 성추행, 준호의 외면, 그리고 자신이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한순자는 카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런, 박석배 그 인간이. 한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척 하더니.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아가씨, 그 녹음 파일들 혹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집에서 옷 사이사이에 숨겨뒀어요. 그러면 안 되지. 들킬 수도 있어. 한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게 맡기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카라와 한순자는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를 시작했다. 카라는 며칠에 한 번씩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한순자에게 전했다. 한순자는 그것들을 자신의 집 다락에 숨겨뒀다. 하지만 석배도 바보가 아니었다. 카라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눈치챘다. 예전에는 그가 다가가면 무서워하면서도 도망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다른 종류의 눈빛을 보였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결심 같은 것이. 어느 날 밤 석배가 카라의 방문을 두드렸다. 카라야, 문 좀 열어봐. 카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석배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결국 카라가 문을 열었다. 요즘 태도가 이상하네. 석배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네. 석배는 카라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고
서랍을 열어보고 침대 밑까지 살폈다. 다행히 레코더는 카라가 몸에 지니고 있었고 녹음 파일들은 이미 한순자에게 전해준 상태였다. 이상하네. 석배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의심스러운 눈으로 카라를 바라봤다. 너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럴 거야. 누가 너 말 믿겠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필리핀 여자가 뭔 소리를 해도. 석배는 비웃었다. 그리고 설령 누가 믿는다고 해도 증거가 어디 있어? 없지. 카라는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증거가 없다고요. 할아버지, 당신이 한 말 하나하나 다 녹음돼 있어요. 그 주 토요일 한순자가 카라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아가씨,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여성 문제 전문으로 하는 분이에요. 변호사요? 네, 서지원이라고 하는데 젊은 여자 변호사예요. 이런 사건들 많이 담당했대요. 한순자가 카라의 손을 잡았다. 한번 만나보실래요? 카라는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존재가 아직은 낯설었고 과연 자신을 도와줄까 하는 의심도 있었다. 할머니, 정말 저를 도와줄까요? 그럼요. 그분은 특히 외국인 여성들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며칠 후 서지원이 한순자의 먼 친척인 척하며 각시 집을 방문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석배와 준호에게는 친척분 안부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다. 할머니가 카라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서지원은 자연스럽게 카라와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만들었다. 석배가 과수원 일로 나간 사이 준호도 농협일로 외출한 틈을 이용했다. 안녕하세요, 카라 씨. 저는 변호사 서지원입니다. 카라는 긴장했지만 서지원의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에 마음을 열었다. 한순자 할머니께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녹음 파일도 들어봤고요. 서지원이 말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카라는 눈물이 났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히 믿어준다고 느꼈다. 정말요?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준비가 필요해요. 서지원이 USB 하나를 건넸다. 녹음 파일들을 이것에 모두 복사해서 저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서지원은 카라에게 탈출 계획을 설명했다. 새벽 2시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 시간에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곧 끝날 거예요. 서지원이 떠난 후 카라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다. 증거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었다. 이제 정말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카라는 창밖의 사과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곧 저 나무들과도 이별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별이 될 것이다. 새벽 2시 정각 카라는 맨몸으로 집을 나섰다. 신분증도 옷까지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다만 몸에 붙인 작은 녹음기와 마음속 결의만 가지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서지원의 차 헤드라이트가 카라를 비춰줄 때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서지원이 차 안에서 담요를 건넸다. 이제 안전해요. 여성 보호 쉼터로 가는 길. 카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그 집을 벗어났구나. 다시는 석배의 더러운 손길을, 준호의 차가운 외면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 쉼터에서의 첫 일주일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상담사들이 카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지호는 매일 찾아와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석배 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준호 씨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요. 서지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녹음 파일과 몸의 상처, 그리고 한순자, 할머니의 증언까지 있으니 승산이 충분해요. 하지만 반격도 거셌다. 석배는 카라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마을에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필리핀년이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지어낸 거야. 석배는 교회에서, 농협에서, 마을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어. 우리 가족 재산을 빼먹으려고 말이야. 교회 장로였던 석배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평소에 그렇게 신실하고 인자하신 분이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외국인 며느리들이 원래 그렇다며 모골적인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한순자는 용기 있게 카라 편에 섰다. 박석배, 그 인간이 평소에 어떤 놈인지 나는 안다. 한순자가 이웃들에게 말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 척하지만 뒤에서 뭘 하는지 모르냐? 마을의 몇몇 여성들도 한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석배의 시선과 언행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젊은 며느리들은 석배와 마주치는 것을 피해왔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첫 재판이 열린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석배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여전히 인자해 보이는 외모였고 그의 변호사는 피고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농부라며 선량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서지원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부님, 이것은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법정에 석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는 며칠 더 안 들어와.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자. 제발이라고. 하하. 내가 뭘 제발한다는 거야. 여기서 넌 아무것도 아냐. 내 말 안 들으면 바로 필리핀으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카라의 절규. 아버님, 그만해 주세요. 제발. 싫어요. 하지 마세요.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석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서지원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카라 몸의 상처 사진들, 의료진의 감정서, 피해자의 어깨에 남은 치아 자국을 DNA 검사한 결과 피고 박석배와 일치한다는 감정서입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었다. 카라가 증인석에 섰을 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통통했던 카라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피해자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라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어가 많이 늘어 있었다. 저는 가족을 도우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집을 비우면 저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제가 싫다고 해도 계속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도망갈 곳도 없었고 신분증도 빼앗겼어요. 석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혹시 돈 때문에 이런 거짓 주장을 한 건 아닙니까? 카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믿어줄지 몰랐어요. 남편도 믿어주지 않았는데요. 이때 준호가 증인으로 호출됐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은 부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다고 호소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부인의 호소를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들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제야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사실상 공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지원이 최종 변론을 했다. 재판부님,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경제적 권력과 가부장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폭력입니다. 피고는 며느리의 신분증과 여권을 빼앗아 사실상 감금했고 아들인 준호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이는 이주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2시간의 휴정 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박석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법정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석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민사소송에서도 카라는 승리했다. 이혼소송에서 준호의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고 카라는 위자료와 함께 과수원 토지 일부를 분할받았다. 판결 후 법원 앞에서 서지원이 카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하세요. 카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한순자가 다가왔다. 카라야, 이제 정말 자유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정말 자유예요. 법원을 나서며 카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청송의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높았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 아래서 카라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다. 멀리 청송의 산들이 보였다. 바다에서 산으로 왔던 카라는 이제 그 산에서 진짜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카라라는 이름으로.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카라는 자신의 과수원 앞에 서 있었다. 법원에서 분할받은 땅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카라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게 된 땅이었다. 카라 농장이라고 적힌 팻말을 세우던 날 한순자가 찾아왔다. 이제 정말 농장 사장님이 되셨네요. 한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카라의 목이 메었다. 이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싸웠으니까 이긴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농사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배워야 했고 농기계 다루는 법도 익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하지만 카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을 돌아보고 한순자에게 조언을 구하며 농협에서 하는 교육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책을 사서 사과 재배법을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다른 농장들의 성공 사례를 찾아봤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젊은 여성이 농장을 찾아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었다. 이름은 란이었다. 저도 결혼해서 한국에 왔는데 남편이 폭력을 써서 도망 나왔어요. 카라 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란의 이야기는 카라와 비슷했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왔지만 남편과 시가족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온 것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해요. 농사일 할 수 있어요. 카라는 란을 받아들였다.
혼자서는 힘들었던 농장 일을 함께할 동반자가 생긴 것이었다. 몇 주 후에는 또 다른 여성이 찾아왔다. 필리핀 출신 마리아였다. 그녀 역시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상황이었다. 카라 언니가 이주 여성들을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카라는 자신도 모르게 이주 여성들의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들과의 연대가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끼리 도와가며 살아요. 카라가 말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란과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캄보디아 출신 소피아까지. 카라의 농장에는 작은 국제 공동체가 형성됐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농장을 운영했다. 라는 꼼꼼한 성격으로 장보 관리를 맡았고, 마리아는 체력이 좋아서 힘든 농사일을 도맡았다. 소피아는 요리를 잘해서 점심을 해결해 줬다. 우리 농장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란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다. 지역 신문에서 카라의 농장을 소개한 기사였다. 이주 여성들이 만든 희망의 농장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다른 지역의 이주 여성들도 찾아왔고 여성 단체들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카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카라는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서지원 변호사도 정기적으로 농장을 찾아와 법률 상담을 해주었다. 이주 여성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 변론을 제공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아직도 마을에는 카라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다. 특히 석배의 지인들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외국 여자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고. 우리 마을에 이상한 소문만 나게 만들어. 이런 수근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카라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한순자를 비롯해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확철이 되자 카라의 농장에서 생산한 사과는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기농으로 재배했고 정성스럽게 관리한 덕분이었다. 카라 농장 사과라는 브랜드로 직판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언니, 우리 정말 해냈어요. 란이 매출 정산서를 보며 기뻐했다. 어느 가을 저녁 카라는 혼자 사과 창고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공포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 벽에는 증거의 방이라고 적힌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자신의 투쟁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창고 안에는 이제 정직하게 생산한 사과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카라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증거였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카라는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다.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예전보다 적었지만 어머니는 더 기뻐했다. 카라야,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하다. 돈보다 내 웃음이 더 소중해. 동생들도 화면에 나타나서 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누나, 한국에서 농장 사장 되었다며? 대단해. 누나가 키운 사과 먹어보고 싶어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카라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해 겨울 카라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이주 여성 간담회에서 발표를 했다. 저는 카라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시작한 첫 문장이었다. 예전에는 박준호 아내, 박석배, 며느리로만 불렸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필리핀에서 왔고
지금은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청중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주 여성들도 있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카라는 언덕 위에서 자신의 농장을 내려다봤다. 사과나무들이 겨울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내년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바다에서 산으로 온 카라는 이제 이 산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멀리서 란과 마리아, 소피아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카라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았다. 카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카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걸어갔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땅 위에서